안녕하세요.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본 70대 여자입니다. 저에겐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 아들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아 평생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채 키웠는데요. 그런 아들이 엄청난 사건에 엮여서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답니다.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오금이 저리네요. 그럼 어떤 사건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성우님의 멋진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초반에 결혼한 중산층 부부였어요. 저희 두 사람은 감사하게도 부모님 덕분에 큰 고생을 피하고 안정적인 성장기를 지나 성인이 돼 결혼을 했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건설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바쁘게 지냈고, 저는 전업주부가 돼 남편 내조만 하면서 살았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무슨 문제가 있어 사연을 보냈을까 하시며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저희 부부에게도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임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 당시 의료기술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임신을 못했답니다. 거의 10년 넘게 도전하다가 결국 마음을 접게 됐고 남편과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아보기로 했죠. 제가 아이를 너무 가지고 싶었는지 상상 임신을 몇 번이나 했답니다. 입덧도 하고 배가 불러오는 느낌도 다른 임산부처럼 고스란히 느꼈어요. 하지만 늘 병원에 가면 상상 임신이라는 말을 듣고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제 나이 35이 되도록 상상 임신만 했죠. 남편은 제가 습관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니 다른 대책을 마련해 줬습니다. 바로 입양을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저에게 꼭 배를 아파 낳아야만 자식이 될 수 있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세상엔 버려지는 아이들이 아주 많은데 그들 중 한 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평범하고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도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희 부부는 자식을 키우는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입양이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를 입양해서 입양하라는 걸 숨기고 키웠으면 했어요. 저희가 입양한 아이가 버림당한 과거를 알지 못하게 해주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보육원을 찾아다니며 저희와 인연이 될 아기들을 찾아다녔어요. 마음이 움직이는 아기가 있으면 당장 입양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죠. 그런데 제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냥 예쁜 아기로만 보일 뿐 엄마가 돼주고 싶은 아이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사랑스러운 아기 몇 명이 보이긴 했지만 제 마음을 중요시 생각해줘서 모든 결정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 있는 보육원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뜻밖의 아이에게 제 마음을 빼앗기게 됐답니다. 갓난아기가 아닌 10살이나 된 어린이였죠. 삐쩍 마르고 기침을 연신하면서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데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따라오냐고 물어봤습니다. 얘 꼬마야, 아줌마 뒤를 계속 졸졸 따라다니네? 혹시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는 거니? 네, 아주머니. 오늘 입양할 아기 보러 오신 거죠? 근데 저도 고아예요. 아기들만 고아가 아니라 저처럼 조금 자란 아이들도 모두 고아라고요. 저 아주머니가 입양해 주시면 안 돼요? 뭐야? 입양이 되고 싶어서 졸졸 따라다닌 거라고? 꼬마의 말을 듣자 저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고아원 생활이 힘들었는지 부모의 품이 고팠는지 이렇게 대놓고 자기를 입양해달라고 말하는 꼬마를 보니 제 심장을 누가 움켜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꼬마애에게 다가가 자세를 낮추고 안아줬어요. 그리고 말했죠. 드디어 찾았다. 내 아들.
저는 갓난아기를 입양하기로 한 계획을 깨버리고 10살 꼬마아이를 제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절차를 밟아 남편 호적에 올리며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은 한마디의 반대도 하지 않고 기분 좋게 아들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줬답니다. 입양 전 아들의 방을 멋지고 예쁘게 꾸며줬는데 그곳에 처음 본 아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와, 엄마 아빠, 여기가 진짜 제 방이에요? 정말 신나요. 그리고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는데 이게 기쁨이고 행복한 감정인 거죠? 저 이런 감정 처음 느껴봐요. 고맙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상철아, 네가 좋아하니까 엄마도 기분이 아주 좋구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줬으니 너도 뭔가를 해줘야겠어. 그건 바로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거야. 아프지 말고 아주 건강해야 해. 네, 엄마. 건강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들이 될게요. 저 진짜 최선을 다할 거라고요. 그렇게 상철이는 처음 저희 집에 와서 행복에 겨운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기침을 자주 하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천식이라고 하더군요. 왜 아직까지 천식 호흡기를 쓰지 않고 지내냐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고아원에서 제대로 병을 알지 못하고 방치해둬서 천식이 더 심해졌답니다. 빼빼 마른 아들이 천식까지 있다고 하니 걱정이 많았어요. 게다가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건 물론이고 발육도 더디게 성장했답니다. 또래보다 키가 한참 작고 몸무게도 적게 나갔는데 학교 애들이 놀리고 괴롭히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전학을 보내기도 했는데 다른 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제 아들이 작다고 놀리거나 괴롭히더라고요. 학교 선생님한테 항의도 해보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일을 해결해달라고 해봤지만 학교 측은 친구들끼리 장난친 수준으로 보고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학교에 시시때때로 가서 교실 창문 앞에 서서 아이들한테 제 아들과 사이좋게 지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통하긴 했지만 제가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은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돌아왔어요. 아들 책에 난쟁이 똥자루라고 놀리는 비속어를 쓰기도 했고 가방에 쓰레기를 넣기도 했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렸어요. 이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하며 집으로 과외 선생님을 불렀어요. 상철이도 친구들 없이 혼자 마음 편하게 공부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해줬죠. 아들은 공부하는 법을 제대로 익혔는지 14살 때 고등학생 수험생들이 푸는 문제집을 풀었답니다. 아들은 몸집이 작고 약했지만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죠. 그래서 18살에 조금 일찍 대학에 들어갔답니다. 수능 시험을 만점까지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서울에 있는 최고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건강은 좋아지지 않더군요. 천식은 끝까지 아들에게 매달려서 떨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천식 호흡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에게 또 다른 질병이 생겼습니다. 피 검사를 했는데 당이 엄청 높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당뇨 중에서도 아주 심한 축에 든다며 양약과 인슐린을 주기적으로 치료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이 공부를 못하고 건강한 게 100번 낫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하늘이 그렇게 허락해 주지 않는 걸 바꿀 수 없었으니 아들의 병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서 인슐린을 맞게 하고 나왔어요. 저는 상철이의 식단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당뇨를 낮게 해주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이미 깊어진 병은 쉽게 낫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며 아들의 몸은 더 많은 약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슐린 주사를 놔주는 걸 배웠어요. 거의 매일 인슐린을 맞아야 했으니 제가 해보기로 했죠.
매일 아들 팔에 주삿바늘을 꽂아 넣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제 심장에 날카로운 유리가 박히는 기분이라고 하면 가늠이 되실 겁니다. 아들은 천식과 당뇨를 달고 살았지만 머리만큼은 누구보다 똑똑해서 대학을 졸업하고는 1순위 기업에 들어가 기계개발팀에서 일하게 됐어요. 시작부터 연봉이 어마어마했죠. 그런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하던지 멋지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위로가 됐답니다. 한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일하자 아들은 억대 연봉을 받는 엘리트로 성장했고 다른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답니다. 제 나이 70이 되고 아들 나이가 30이 조금 넘었을 때 한 가지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이 늙어 죽으면 제 아들은 누가 보살피는지 말이죠. 체구가 작고 몸이 약한 탓인지 여자가 붙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아들이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서 결혼은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걱정으로 한숨을 내쉬며 남편과 걱정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녀석이 여자 하나를 데려와서는 결혼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그 어떤 예고나 여지를 주지 않아서 아들에게 애인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상철아,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이 여자가 네 애인이야? 결혼을 하겠다고? 네, 그렇다니까요. 저랑 여자친구가 사귄 지는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워낙 좋은 여자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 아버지, 허락해 주실 거죠? 일단 대화를 나눠봐야지. 무턱대고 무조건 결혼 허락하는 부모가 어딨니? 그리고 아들의 애인에게 밥을 차려주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성만 바르면 허락해 줄 마음이어서 조건 같은 건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천식과 당뇨를 평생 안고 가야 하는데 돌봐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이미 인슐린 주사 놓는 걸 해주고 있다고 말했고, 천식도 잘 알고 있어 위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줄줄이 읊어주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희 부부가 없어도 아들을 챙겨줄 사람이 생긴 걸 확신했으니까요.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지만 좋은 일이니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2억을 보태줬고 며느리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혼수까지 저희 쪽에서 마련해주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상관없었어요. 돈이야 앞으로 많이 벌면 되고 또 저희 부부가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꽤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결혼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신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신혼집에 찾아갔더니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집안 꼴이 어지러운 건 기본에다가 뭘 먹고 지내는지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죄다 배달 음식뿐이었습니다. 천식과 당뇨가 있는 아들에게는 자극적인 음식을 절대로 먹이면 안 되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크게 혼을 냈습니다. 얘 새아가, 이게 다 뭐니? 상철이한테 천식 있는 걸 잊었어? 집안이 이렇게 지저분하면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가겠니? 그리고 냉장고에 이 음식들은 다 뭐야? 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배달만 시켜서 밥을 주는 거니? 어머님, 요즘 누가 밥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요즘 식당은 다들 청결하고 맛있게 잘하거든요. 청소는 일주일에 2번씩 가사도우미 불러서 치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어째? 너 당장 일어나! 내가 오늘 널 개조시켜야겠다. 얼른 말 들어! 제가 언성을 높였더니 며느리가 인상을 팍 쓰며 억지로 일어나더군요. 그런데 방에 있던 아들이 뛰어나오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엄마 그만하세요. 제 아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그리고 당뇨가 무슨 죽을 병인가요? 제가 알아서 조절하면서 관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아내한테 시짜질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세요. 저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러자 며느리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들었죠? 제 남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잖아요. 괜히 시쩌질하지 마시고 어머님 집으로 돌아가세요. 상철아, 너 왜 이러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야? 엄마가 이러는 건 다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엄마가 이러는 거 과잉보호예요. 나 죽을 병 걸린 거 아니니까 제발 그만 좀 호들갑 떠시고 나가라고요. 아들은 결혼 뒤 완전히 며느리 편이 돼서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더군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에게 속이 상한다고 아들 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줬더니 그이는 다 큰 자식을 어떻게 하겠냐며 그냥 두고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동안은 아들의 집에 찾아가지 않다가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자 걱정이 돼서 몸이 저절로 아들 집으로 향했답니다. 다시 찾아간 아들 신혼집은 가관이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둘이나 와서 청소와 빨래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옷방에서 제 아들 돈으로 수집한 명품을 만지작거리고 있더군요. 저는 달라진 것 없는 며느리에게 최대한 좋게 훈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세아가, 사치가 좀 심한 거 아니니? 이거 다 비싼 옷과 가방들이잖아. 내 아들이 선물로 사준 것들이지? 너희가 신혼이어서 좋은 건 알겠지만 너무 과소비하는 것 같구나. 집에서 살림만 하겠다고 하는 너는 이렇게 놀고 있고 가사도우미를 둘이나 부른 것도 좀 그렇구나. 세아가, 내가 살림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 내가 한 달 동안 붙어서 가르치면 네가 저기 있는 가사도우미보다 훨씬 잘할 거야. 어머님, 또 잔소리하러 오셨어요? 그냥 조용히 잘 살게 냅두세요. 제 남편이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 선물 사주는 건 지극히 평범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살림하는 게 싫다고 한 게 아니라 그이가 먼저 가사도우미 쓰자고 제안한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 알지. 근데 말이야, 네가 이렇게 사는 걸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구나. 가정주부로 살기로 했으면 최소한의 일은 네가 해야 하지 않겠니? 너 요즘도 배달 음식으로 밥을 주고 있지? 어머님, 진짜 꼰대시네요? 잘 나가는 남편이랑 결혼한 여자들은 다 저처럼 살아요. 그리고 어머님, 저 정도 되는 여자가 상철 씨 같은 키 작고 볼품없는 남자랑 결혼했으면 응당 이 정도 호사는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야? 새애기 너 지금 내 아들 외모를 비하한 거니? 네가 좀 예쁘다고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저는 최대한 화를 참아가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녀석이 들어오더군요. 아들은 이번에도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며 나가라고 경고하더군요. 엄마, 저희 집 오셨으면 그냥 조용히 계시다 가세요. 괜히 제 처한테 시비 걸지 말고요. 상철아, 나는 네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내조를 받길 원해서 이러는 거야. 네 몸이 더 악화되지 않길 바래서 이러는 거라고. 제발 그만 좀 해요.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에 저를 가둬둘 생각이세요? 저 나이가 30 중반이에요. 다 큰 아들 걱정은 그만해도 된다고요. 또 제 철을 곤란하게 하시면 가만 안 있어요. 저희 신혼집에 출입 금지시킬 겁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하도 기가 차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제가 낳진 않았지만 수십 년을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가슴 깊이 상처가 새겨졌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집에 발길을 끊기로 했어요. 아들이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하니 화가 나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고 큰 길을 지나가는데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이었는데 외간 남자와 팔짱을 끼고 지나가더라고요. 현장을 잡으려고 급히 따라가 봤지만 길이 꺾이는 부분에서 놓치고 말았어요. 저는 제 눈을 확실하게 믿어서 이 사실을 아들에게 전해 이혼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았던 며느리를 치워버릴 기회였죠.
그래서 아들을 따로 불러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그런데 상철이는 무심하게 대답하더군요. 엄마, 제 처 그냥 두시라고요. 무슨 짓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나중에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다려줘요. 나중이라니? 네 처가 바람난 게 확실한데 계속 같이 살겠다는 거냐? 안 된다. 그런 년한테 내 아들과 계속 살게 할 수 없다. 상철아, 넌 지금 여우년한테 홀려 있는 거야. 글쎄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엄마, 제 처일로 저 부르지 마세요. 제가 요즘 많이 바쁘거든요. 가끔 본가에 찾아갈 테니까 저희 집엔 오지 마세요. 아셨죠? 상철이, 너 이 엄마 말 믿지 않는구나.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엄마, 제발 좀 조용히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 집사람이 바람을 피우든 말든 그걸 해결해야 할 사람은 저희 부부라고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네 처가 바람났다는데 아무렇지 않아? 당장 이혼해야 한다고. 그런 년이랑 계속 사느니 다시 내가 널 데리고 사는 게 낫겠단 말이야.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아주 환장할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아들은 저에게 막말을 심하게 하더군요. 엄마, 언제까지 저를 엄마 치마폭에 가둬둘 생각이세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질려버린다고요. 제 나이 36이에요. 혼자 알아서 해결하고도 남을 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 처는 바람 피울 사람 아니에요. 난 엄마 말 믿지 않는다고요. 참, 상철이 너 아주 엄마를 남처럼 대하는구나. 너 이러는 거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다. 할 말 다 했으면 그만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연락드릴 때까지 찾아오지 마세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외도를 믿지 않는 건 물론이고 저에게 모진 말을 하며 큰 상처를 줬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 말대로 이 일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섭섭하고 서운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인연을 끊어버리고 모른 척하는 건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며느리는 분명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게 확실했고 남자도 한둘이 아닐 것 같다는 상상이 들었어요. 이걸 다 밝혀서 끝장을 내줘야 하나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흥신소 직원을 고용할까 하다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아 그건 참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의 엄마인 사돈이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홀로 병문안을 가게 됐는데 사돈 병실 앞에 도착하자 사돈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 이야기였죠. 저는 숨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돈의 걱정스러운 말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년아, 이서방 알면 이혼이야. 제발 좀 사고 좀 그만 쳐라. 너 첫 남편처럼 보내버릴 생각이야? 이서방 돈도 잘 버는데 그냥 호강하면서 살면 되잖아. 지금 꾸민 일들 다 집어치워라. 엄마, 나더러 그 난쟁이 똥자루랑 평생 살라고?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난다. 그냥 한몫 크게 땡기고 보내버리는 게 나아. 그리고 지금 사귀고 있는 내 애인 강호 씨랑은 절대 헤어질 수 없어. 엄마, 나 강호 씨 애기 가졌어. 뭐야? 이 미친... 야, 너 그거 이서방도 알아? 임신한 거 말한 거야? 아니, 어차피 내 애기가 태어나기 전에 인생 끝날 텐데 뭐하러 알려. 여하튼 엄마, 이번에도 전 남편 놈처럼 저승으로 보낼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옆에서 떨어지는 콩꽃물이나 주워 잡숴. 콩꽃물? 나한테 얼마나 줄 건데? 20%? 엄마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20%나 달라고 해? 10% 줄게. 그럼 15%. 나 입 가볍다. 니년이 꾸미는 짓 다 까발릴지도 모른다고. 알았어. 15% 줄게. 하여튼 엄마가 해줄 건
내가 남편 놈 보내버리면 여기서 발작 한 번 더 일으켜. 시댁 식구들이 나를 안쓰럽게 봐야 하니까 쇼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이 엄마가 사기 전과만 10범인 건 모르니? 내가 영화배우였으면 여우주연상 정도는 쉽게 받았을 거다. 네 남편 보내버리면 팔짝 연기하면 되는 거지? 그럼 시댁 식구들이 널 안쓰러워하며 의심 같은 건 안 한다. 뭐 이거 아니야? 그래 엄마. 내가 정신없어 죽겠는데 찾아와서 따지지 못할 거 아니야. 오늘 내일 하는 엄마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겠냐고. 그럼 작전 다 끝났으니까 며칠 뒤에 쇼 제대로 하자고. 저는 병실 문 앞에서 끔찍한 말을 듣고 뒤로 돌아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보통 여우가 아니라 그냥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전 남편을 보내버렸다는 말을 듣자 심장이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증거는 없지만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회사 앞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전했더니 저를 어이없게 내려다보더군요. 엄마, 제가 나서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랬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만 돌아가세요. 상철아, 너 엄마 말 못 믿는 거니? 정말 네 처랑 장모가 그런 대화를 나눴다니까. 너를 해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야.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엄마는 제발 조용히 가만히 계세요. 너 아직도 엄마가 믿었지 않은 거지? 자식놈 훌륭하게 키워놨더니 엄마를 이상한 여자 취급하니 속상하다. 나도 이제 너 신경 안 쓰련다. 네 처가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구경이나 하고 있을게. 됐냐? 네, 제발 제 주변에 좀 그만 나타나세요. 이젠 저도 엄마 얼굴만 보면 지친다고요.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좀 내버려 두란 말입니다. 이렇게 모질게 말했으면 좀 알아들으세요. 아셨어요? 너 아주 못됐구나. 난 널 입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렇게 사랑을 쏟아준 어미한테 이따위로 말하다니.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네 곁에서 떨어져 주마. 그 여우 같은 네 마누라랑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 이 멍청한 놈아. 저는 그렇게 화를 냈지만 아들 몰래 옷에 녹음기를 부착했습니다. 상철이가 제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아 녹음기를 채워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 집 앞에서 잠복하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어보기로 했죠. 그날 저녁 아들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아들 내외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며느리가 뭔 짓을 꾸미는지 들어보려고 했어요. 이윽고 아들 부부가 집안에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혜연아, 나 씻고 올게. 밥은 오늘도 배달시켜 먹자. 내가 10분 전에 중국집에 짜장면 시켰는데 괜찮지? 천천히 씻고 나와. 짜장면 좋지. 우리 그거 먹고 뜨거운 밤 보내자. 알겠지? 어머, 오빠도 참 쑥스럽게. 알겠어. 내가 오늘 오빠 홍콩으로 보내줄게. 여기까지는 수상한 게 없어 다음 대화를 기다렸는데 며느리가 몰래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벗어놓은 옷이 다행히 거실에 있었나 보더라고요. 자기야. 쉿, 조용히 통화해. 왜 전화했어? 오늘 그날 맞지? 당신 남편 보내는 날. 응, 안 그래도 짜장면 시켰어. 거기다가 수면제인 졸피뎀을 여러 알 갈아놓은 걸 뿌려줄 거야. 이거 먹으면 끝날 거야. 또 실패하면? 자기가 지난번에 쥐약이랑 표백제랑 다 먹여봤다며. 근데도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이것도 실패하면 그냥 지난번처럼 베란다에서 추락시켜버리자. 아니야. 똑같은 추락사는 오바야. 경찰이 냄새 맡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 난쟁이 꼬만 남편 새끼는 왜 계속 실패했는지 모르겠어. 확실하게 약을 탄 음식을 먹었는데 말이야. 여하튼 오늘은 아니야. 확실하게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나만 믿고 기다려. 오빠, 나 오빠 애기 가진 거 알지? 우리 제대로 한몫 땡겨서 외국으로 가서 살자. 일이나 성공해. 이번에도 실패하면 난 더 이상 너 안 만난다. 괜히 꼬리가 길면 잡히고 말거든. 알았어. 걱정하지 마. 스탠바이 다 됐으니까 오빠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내가 끝내고 전화할게.
녹음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어보니 며느리년이 음식에 수면제를 집어넣으려는 계획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짜장면 배달부가 배달을 하고 돌아간 뒤였어요. 지금 당장 뛰어가서 막지 못하면 아들에게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아파트 1층 출입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에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문을 열 방법이 없어 주민이 나오거나 들어가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짜장면을 먹지 말라고 전해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느낌이 쎄한 게 이미 짜장면을 먹고 의식을 잃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잠시 쇼크 상태가 됐어요. 눈앞이 캄캄하고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분명 아들 아파트 앞에 서 있는 건 분명했는데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119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저는 쇼크가 풀렸는지 눈앞에 사물이 보이기 시작했고 몸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가지고 아파트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더군요. 저 역시 그들을 뒤따라 계단을 뛰어올라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윽고 들것에 실려 나오는 사람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건 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 아들은 멀쩡하게 걸어 나오더군요. 상철아, 너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어? 난 네가 쓰러진 줄 알고 왔는데 네 처가 쓰러진 거냐? 분명 너한테 약을 먹인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오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했었잖아. 네 처가 수상한 일을 꾸민다고. 그래서 내가 널 지키려고 네 옷에 녹음기를 달아놨다. 그리고 네 처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걸 방금 들었다고. 널 해칠 계획을 짓거렸단 말이야. 아, 엄마도 참. 제가 가만히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셨네요. 엄마,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구급차 따라서 병원으로 가요. 제가 가서 처음부터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문도 모른 채 일단 아들 차에 올라 며느리가 실려간 병원으로 쫓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위세척을 하고 링거를 맞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졸피뎀을 한꺼번에 먹으면 큰일 나는 걸 몰랐냐며 볼멘 소리를 했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먹이려고 했던 수면제를 지가 먹고 의식을 잃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죠.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된 건지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말이죠. 상철이, 너 엄마 말 귓등으로 듣더니 오늘 일은 어떻게 된 거야? 나더러 어디까지 알고 있냐고 말한 건 무슨 뜻이니? 가만히 있지 말고 설명 좀 해봐. 아들은 마른 세수를 하며 머리를 긁어대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드려야겠네요. 저 집사람 이혜은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 모든 건 제 계획이었어요. 뭐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니? 그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원래 저런 사이코인 줄 알고 결혼했다는 거야? 자세히 좀 말해봐라. 어디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엄마, 저 고아원에 있을 때 친하게 지내던 형이 하나 있던 거 기억하세요? 승찬이 형이라고. 글쎄, 기억이 가물가물해. 근데 그 승찬이라는 사람이 왜? 실은 승찬이 형이랑 계속 연락하고 만나면서 지냈어요. 저랑 친동생처럼 잘 챙겨주던 사람이었으니 계속 인연을 유지했죠. 저희 두 사람이 어떤 우정을 나눴는지는 생략하고 형하고 잠시 연락이 끊긴 시기가 있었어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 꾸렸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근데 몇 달 뒤에 부고 문자가 왔어요. 형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경찰이 말하길 형이 베란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유서까지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형은 절대 그런 바보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고아원에서 나와서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역경을 다 이긴 사람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사채를 끌어 썼다는 말이 유서에 적혀 있는 걸 보고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형은 누구에게도 10원 하나 빌려본 적 없는 사람이거든요. 혼자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사람이라고요. 씀씀이도 매우 절약하는 사람이 왜 사채를 끌어다 쓰겠냐고요.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어요. 어쨌든 이 사건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단순 종결이 됐죠. 근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장례식장에서 깔깔 웃던 형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분명 형의 추락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계획해서 그 형수라는 여자한테 접근했어요. 아들이 왜 고아원 형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었죠. 그게 지금 너랑 네 처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냐? 엄마, 그 형수가 저기 누워있는 집사람이에요. 제 마누라라고요. 형의 장례식을 마치고 형수를 감시해봤는데 역시나 형을 세상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맞더라고요. 보험금 노린 범죄였죠. 그래서 제가 경찰에 조사를 부탁했는데 이미 종결된 사고를 들춰서 뭐 하겠냐면서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럼 네가 진실을 밝히고 저 여자를 감옥에 보내려고 일부러 결혼했다는 거냐? 네, 맞아요.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제가 돈 많은 남자인 걸 티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연애 중에 저한테 보험 가입 유도하는 걸 보고 확실하게 마음 먹었죠. 결혼까지 해서 끝장 봐야겠다고 말이죠. 승찬이 형의 한을 제가 풀어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저 여자는 저한테 쥐약 표백제가 섞인 음식을 먹이려고 했어요. 베란다에서 추락하는 건 또 써먹으면 걸릴까봐 음식으로 장난친 거죠. 그런데 모든 걸 알고 있는 제가 당하겠어요? 오히려 전현이 하는 짓을 몰래 녹화하고 증거를 수집했어요. 한두 개로 부족할까봐 여러 번 저를 해치려고 한 날들을 모두 자료로 모아놨죠. 그럼 오늘 수면제 먹은 건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짜장면을 바꿔치기 했어요. 사실 쥐약이 든 국도 바꿔치기 했는데 저 여잔 멀쩡하더라고요. 참 질긴 년이죠. 뭐야? 그럼 네가 전현을 해치려고 한 거야? 아니요. 이상 증세 나오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뭐든 다 소화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잘 처먹고 잠도 잘 자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수면제를 때려 넣은 짜장면을 먹고 의식을 잃어서 이렇게 병원에 오게 된 거예요. 제가 경찰에 모든 자료 보냈으니 전현은 깨어나면 잡혀갈 겁니다. 저는 아들이 밝힌 진실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상철아, 그럼 엄마한테 미리 말이라도 하지 그랬냐? 너 그동안 나한테 모질게 군 거는 왜 그런 거야? 그것도 계획이었니? 엄마, 그건 진심으로 죄송해요. 집사람한테 완전히 믿음을 줘야 하는 연기가 필요했어요. 제가 집사람에게 완전히 넘어간 걸 보여줘야 저에게 무슨 짓을 벌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엄마까지 이 사건에 엮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 곁에서 잠시 멀어지게 하려고 모진 말을 했어요. 엄마, 제가 진심 아니었던 건 아시죠? 속상했다면 사과드릴게요. 아휴, 다행이네. 나는 네가 정말로 네 처한테 홀려버려서 엄마 아빠를 버리는 줄 알았다. 그래서 매일 사는 게 고통이었다고. 제가 안도의 한숨을 연신 내쉬자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절대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을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은인인 저한테 절대로 가슴에 못 박는 일은 없을 거라고 덧붙였죠. 한편 형사들은 영장 발부가 되면 병원으로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저희 모자에게 며느리를 감시하고 있으라고 했답니다. 링거를 맡고 있던 며느리는 눈을 뜨며 의식을 차렸어요. 오빠,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병원에 있는 거야? 자기야, 일어났어? 왜 병원에 있겠어? 잘 생각해봐. 난 짜장면 먹던 기억밖에 없는데. 그리고 지금 눈을 뜬 거라고. 혜연아, 네가 짜장면에 뭘 넣었는지 생각해봐. 내가 먹을 짜장면에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당황한 얼굴로 묻자 아들이 피식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긴. 니년이 나 보내버리려고 졸피뎀 갈아 넣었잖아. 그거 내가 바꿔치기 한 거야. 네가 먹은 짜장면에 수면제가 들어있었다고. 아, 그 지난번에 쥐약 섞은 국도 그렇고 락스 넣은 음료수도 바꿔치기 했어. 근데 넌 다 소화 잘하더라. 넌 참 질긴 년이야. 그런데 이번 수면제는 너도 어쩔 수 없더라. 아, 당신 그 애인의 애기는 무사하다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더라. 뭐야? 그럼 당신 다 알고 있었어?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날 가지고 논 거야? 누구긴. 네가 저 세상으로 보내버린 이승찬과 고아원에서 함께 살던 동생이지. 넌 날 기억 못하지? 장례식장에서 내가 널 죽일 듯이 쳐다봤는데도 넌 애인놈이랑 시시덕거리느라 날 제대로 못 본 모양이야. 내가 접근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더라? 지금 생각해보니 차라리 그게 잘된 일이었어. 네가 내 친형 같은 사람을 골로 보내고 보험금 타먹은 거 밝히려고 너와 결혼한 거다, 이 사이코패스녀라! 아들이 진실을 말하자 며느리는 침을 흘리면서 경악하더군요.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네 놈이 날 속인 거라고? 내가 하는 짓 모두 알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음식을 바꿔치기 했단 말이야? 이런 내가 널 사전에 조사하지 않은 게 잘못이다. 조금만 알아봤다면 이승찬이랑 연관된 걸 알아냈을 텐데. 젠장을. 맨날 사기만 치고 다녔는데 이번엔 내가 사기를 당했네? 어이가 없어. 그래서 지금 날 살린 이유는 뭐야? 병원으로 왜 데리고 왔냐고? 왜겠어. 너 같은 년은 편하게 세상 떠나면 안 돼. 평생 괴롭게 감옥에서 갇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설마 경찰에 신고했어? 이런 미친. 저리 비켜. 나 지금 임신 중이야. 애를 감옥에서 낳을 순 없다고.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 링거거리를 잡고 저희 모자에게 휘두르며 비키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맞고 넘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상대인 저에게 마구잡이로 휘둘더군요. 제가 칠순이 넘은 여자지만 지켜야 할 아들이 있는 엄마였기 때문에 힘이 저절로 불끈 솟았습니다. 저는 링거거리를 두 손으로 잡고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몸뚱이와 면상을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링거거리는 며느리의 온몸에 멍자국과 상처를 냈답니다. 아! 이 늙어빠진 년이 감히 날 공격해? 야, 이년아. 시간만 충분했으면 네 년을 갈아버릴 텐데. 짭새들이 온다고 하니 오늘은 봐준다. 나 튀어야 하니까 비켜. 웃기고 있네. 지금 날 갈아버려봐. 그러지 못하면 넌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이 할망구가 진짜 저승사자한테 업혀가고 싶어 난리구나. 좋다, 이년아. 내가 니년 골로 보내고 나가주겠어. 며느리는 무기가 될 만한 걸 찾다가 베개를 집어들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지금 나랑 베개 싸움 하자는 거야? 그거로 날 골로 보낼 수 있겠니? 닥쳐! 니까짓 건 이 베개 하나면 돼. 그럼 준비해라. 지옥에 갈 준비 말이야. 며느리가 악을 쓰며 베개를 들고 저에게 달려들었는데 제 아들이 며느리의 다리를 걸어 잡아뜨렸습니다. 그리곤 저와 아들은 발로 며느리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년은 맞아도 싼 년이니 경찰이 오기 전까지 흠신 두들겨 패기로 했답니다. 이윽고 며느리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기절했어요. 그리고서 영장을 챙겨온 형사들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며느리를 보고 조금 놀라긴 했지만 흉악범이라서 그런지 저희 모자에게 왜 이렇게 때렸냐고 묻진 않더군요. 그저 제 아들이 큰 공을 세워 고맙다고만 하고 며느리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이 끝나자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병실 침대 위에 걸터 앉았어요. 아들은 제가 걱정이 됐는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두 다리를 주물러 주더군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도 제가 꾸민 일에 휘말리면 위험할 것 같아서 비밀로 하고 모질게 굴었어요. 그럼 엄마가 저를 잠시 떠나 있을 것 같아서 사건 해결하면 다 말씀드리고 사과하려고 했어요.
으이구 이 녀석아. 네가 날 위한 건 고맙다만 내가 널 포기할 엄마로 보였니? 쉽게 너에게 떨어져 나갈 거라 생각한 거냐고. 이 어리석은 놈아. 아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지난 일은 거두절미하자. 난 내 아들 상철이 네가 무사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아들과 대화 몇 마디로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그년의 애인놈, 그리고 사돈까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어요. 세 사람은 아들을 해치려고 한 죄와 이승천 씨의 추락사를 꾸민 게 모두 들통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두 무거운 형량을 받아 다시는 사회에서 뜨는 빛을 볼 수 없게 됐죠. 재판까지 다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이듬해 아들 녀석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며 집으로 데려왔어요. 병원에 자주 가는 아들이 담당 간호사와 눈이 맞았더라고요. 아들의 천식과 당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네요. 아들 내외는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으로 행복하게 신혼을 보내고 있답니다. 저와 남편은 달라진 것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 며느리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역대급 사건이라 충격적이시죠? 이번 기회에 보험 범죄를 깊게 알게 됐는데 제 며느리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은 사건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혹시 자식을 결혼시킬 입장이시면 며느리나 사위가 갑자기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꼭이요. 그럼 저는 여기서 글을 줄이고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